천년 고찰 안동 봉정사. 연등을 든 신도들의 행렬이 끝도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기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질문에 처방을 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그러다가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아요. 이럴 때는 우리 치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 내부터 연구를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주위에게 연구를 하고 나와 관세음보살이 둘이 아니고 나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그 현재에 들어가요. 나는 옳고 남은 옳지 않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서로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사상에는 그 나는 없다. 그럼 나는 지금 있는 이것이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변치 않는 결정된 것으로서의 나는 없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듯 모든 존재는 보석으로 된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화엄의 깊고 넓은 뜻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거듭되고 거듭된다. 무진장 거듭된다. 천등산 봉정사는 신비로운 전설이 많은 절입니다. 천등산은 원래 대망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대망산 바위굴에서 돌을 닦던 능인 스님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그것에 감복한 선녀가 등불을 내려 굴 안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합니다. 그 이후 천등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뒤 능인 스님이 종이로 접어서 날린 봉황이 머문 곳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봉정사라고 합니다. 천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을 의미하는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화엄정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에서도 나오듯이 그 종교적인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온몸이 투명해지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 봉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지 이 전파 과정과 관련이 돼 있고 그 전파 과정에서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깨달음으로 표현한 것이 천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전파와 종교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 봉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엄종을 이제 계승하는 어떤 절로서의 정체성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봉정사의 여름을 여는 것은 절집 여기저기에 만발한 꽃들입니다. 말 그대로 꽃으로 가득한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수행에 힘써온 스님들은 더욱 용맹정진합니다. 하안거가 시작된 겁니다. 봉정사는 우리나라 대표 화엄 실천도량으로 그 역사가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데요. 봉정사는 의상스님의 제자들이 뛰어난 제자들이 의상스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와 신라의 국경지대인 이 안동, 영주 이 지역에 고려의 그 후손들이 나라를 잃는 그런 슬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국경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곳으로서 또 나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하나로 갈 수 있는 역할로서 화엄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봉정사는 출가자의 수행뿐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화엄의 실천 도량이자 가장 한국적인 사찰로 불리는 봉정사의 명성은 이미 세계적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봉정사 극락전을 둘러본 다음 거대하고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린다고 감탄했고 방명록에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다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20년 후엔 아들 앤드류 왕자가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봉정사를 방문해 화제가 됐죠. And also the degree to which the sites today can represent through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actice what we called the full monastic functions of Korean Buddhism. 봉정사는 2018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 사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유산인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창건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의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살아있는 승원입니다. 봉정사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심포식 건축물인 13세기의 극락전과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축물인 14세기의 대웅전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봉정사에 화엄의 실천도량이란 이름이 붙은 데는 가람 구조와 건축물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가람의 구조와 건축물들이 화엄 정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락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화엄의 세계랄지 극락의 세계랄지 이런 예전의 종파의 모습을 상징으로 했었던 그 단청 문양으로의 도상이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교종계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범자 진원들 가득한 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뭐 선종사찰로서 산사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선종과 교종의 여러 그 종파의 교류의 장으로서 건축사적으로도 불교사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봉정사 성보관에는 하엄경 소초를 비롯하여 예념 미타도량 참법, 중내문 등 다수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5세기에서 16세기에 간행된 문헌들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1568년에 영주 희방사에서 간행된 월인석보 권이와
1638년 광흥사에서 간행된 묘범 연화경도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봉정사가 인근의 사찰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감자 캐기 울력이 한창입니다. 봉정사 스님들에겐 밭일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얻는다는 소박한 진리.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진리에 다가서고 그 진리를 혼자만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울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스님들과 제가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안으로 살피는 공부를 놓치지 않는 것인데 그게 바로 화엄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일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수행이다. 하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수행으로 보기 때문에 감자 캐는 것도 감자 캐는 것만 하면 그거는 일이 되는데 감자 캐는 자신을 살피게 되면 그거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 내가 우주의 중심인 듯이 그런데 타자를 보면서 저 사람만 해도 우주가 다 담겨 있네. 옆에 보니까 여기도 우주가 담겨 있네. 이렇게 상호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것이 화엄의 핵심이죠. 나와 타인, 나와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화엄입니다. 우리나라 화엄종의 본산 부석사. 떠있는 돌, 부석은 부석사 창건설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부석사 창건설화는 토착 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통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의상대사께서는 일찍이 당나라의 진리를 찾아 구범 여행을 떠나셨는데 중국에 계실 때 의상대사를 흠모하던 중국 여성 불자가 계셨습니다. 선묘낭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계셨는데 그 의상대사께서는 진리에 매진하시고 그 선묘낭자의 세속적인 인연은 뿌리치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제 의상대사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신라로 돌아오시는 무렵에 그 선묘낭자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의상대사가 신라로 가는 백기를 무사히 그 호위하는 호법 선신이 되기로 서원을 하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대사께서는 신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펼칠 수 있는 그 전법 도량을 찾으셨는데 이곳 현재 부석사가 워낙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터라서 그 당시 이미 다른 무리들이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의상대사의 뜻을 아시고 그 선묘낭자가 용으로 변해서 바위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 모습에 여기에 살고 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이곳을 떠나게 되었고 의상대사께서는 이곳에 도량을 건립했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석사 장경각의 화엄경 목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엄 경판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의 송나라 대장경판은 한 줄에 14자, 그리고 우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반대장경은 한 줄에 17자로 판각이 되어 있어서 글자 크기가 제법 큽니다. 근데 저희 부석사 경판에는 한 줄에 34자가 판각이 되어 있어서 아주 세밀한 판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해인사 대장경은 몽고 침입 무렵에 만들었기 때문에 13세기 무렵인데 그 저희 이 부석사는 그 거란 그 요나라의 경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면은 11세기, 늦어도 12세기에는 조판이 됐기 때문에 해인사 대장경보다 한 100여 년 앞선 판본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석사를 창건하고 해동 화엄종을 창시한 이는 의상대사입니다. 의상은 원효와의 고사로도 유명합니다. 신라 왕족 출신인 의상은 당나라 유학길에 당항성동굴에서 원효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더위에 목이 말랐던 원효는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시는데 그 맛이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상과 원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원효가 마신 물이 해골에 고인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원효는 유학 대신 신라로 돌아갑니다. 모르고 마셨을 땐 해골물도 달콤했기에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장안으로 간 의상은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지상사는 다른 사찰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절이었습니다. 승려가 1,500명밖에 되지 않았죠. 현장 법사가 인도로부터 가져온 불경이 법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찰에서 한문으로 불경을 번역할 승려들이 필요했고 큰 사찰의 경우엔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의상이 지상사에 도착했을 때 스님 한 분이 미리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 하엄종의 2대 종조 지엄과 의상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指相寺就是它的历史渊源，与它的历史渊源有关。因为最开始在这儿住下的那几十人呢，他就是做教理研究的，专研究这个华严的，与华严有关的，哎。那么一向禅师可能到这儿来了以后，听说这个地方是研究华严的。 이 지상사는 아주 화엄의 메카죠. 예, 중국 화엄종이 시작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맥이 이어나가는 그런 종찰이고요.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전부 거의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을 비롯해서 아주 화엄경 계통의 그 스님들은 다 그쪽으로 갔고요. 의상은 지상사에서 사마르칸트 출신의 현수와 화엄을 공부했습니다. 현수는 의상보다 18살이 어렸지만 진실한 우정에 출신 지역과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수가 중국 화엄의 3대 종조 법장 스님입니다. 华严宗啊，在这个武则天这个时代，当时出了一个就是一个华严宗出了一位祖师，在中国历史上是很有名的，叫法藏禅师。他实际上也是华严宗的这个实际创始人，哎，又是汉传佛教华严宗三祖，跟韩国的一向禅师他们是同学。啊，他当年这个人呢，当年给这个武则天讲法的时候，讲这个华严经，武则天听不懂啊，听不懂，他就指到武则天这个座前呢，有一个黄金做的一个狮子，啊，拿这个狮子做比喻，哎，说华严这个教理流香啊，实玄呐，哎，给他讲这个华严教理。他这一篇讲经，后来被这个后人录下来了，总共有600多个字，叫《华严经狮子章》。这600多个字啊，自从这个《经狮子章》出了以后，这可以说这篇文章是我们这个
这个中国呀，哲学史上的一个里程碑事件。 의상과 법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의 편지.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 중인 이 편지는 의상이 신라로 귀국한 지 20년 후에 법장이 보낸 것입니다. 법장의 문하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신라 승려가 가져온 이 편지는 스승 지엄의 말씀을 기록한 저술에서 오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상이 법장의 중국 화엄종 집대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유학 9년 만에 의상이 대승장 10권을 찬술해 스승 지엄에게 바칩니다. 일종의 졸업 논문이자 화엄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지엄이 의상의 이 졸업 논문을 장작불에 던져버립니다. 부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길 속에서 210자의 글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의상이 그것을 모아 다시 불 속에 던졌는데 이번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의상은 불에서 타지 않은 글자들을 모아 기송과 도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법성계입니다. 传就是自己写出来的嘛，呈可能呈给当年二祖吧，自己老师吧，呈给他。这法性戒等于是他开悟的戒指。 의상대사가 지은 법성계는 일종의 시로 100권의 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화엄경의 핵심을 210자의 노랫말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때문에 법성계는 현재까지도 화엄의식에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법성계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엄 사상의 핵심은 일즉 일체 다즉일.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계는 하나와 통하고 하나는 세계와 통하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의상은 만물을 대립 아닌 상호 의존 관계로 대립을 넘어 하나로 융합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의상의 화엄 사상의 핵심은 화엄 일승 법계도 제8구의 일즉 일체 다즉일, 그 뜻은 하나는 곧 일체이고 많은 것은 곧 하나이다 라는 대립과 분쟁을 초월하여 상호 의존적인 상즉 상이, 즉 화학과 통합의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의상의 이러한 화엄 사상의 가르침은 갈등과 대립,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조화와 화합이라는 원흉무예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보람차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현대 사회에서도 잘 통용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은 그 뜻을 화엄 일승 법계도에도 담았습니다. 의상의 화엄 일승 법계도는 일본 불교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 시대에 창건된 토다이지는 일본 왕실 사찰이자 화엄 종찰로 불리는데요. 토다이지를 상징하는 건 화엄경의 가르침을 준다는 비로자나 대불입니다. 일본 천황이 이곳에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공부하기도 했다는데 화엄종이 그만큼 최첨단, 최고의 가르침이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가 신라의 화엄종을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理論や学習の側面が強い中国や日本の華厳とは違って、その遺産義書を中心とする、新羅高麗の華厳というのは、非常に実践性が強い。でその実践性が強いってどういう意味で言うかというと、彼らの書いたその書物の中にですね、ただその華厳の理論ということで、客観的なものだけを描いているのではなくて、自分自身を入れ込んで、要するに自分自身がその世界と相続相有し合ってい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直接言うんです。 원효와 의상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일본의 화엄종을 전했습니다. 원효는 저수를 많이 남겼고 의상은 제자를 많이 길러냈습니다. 화엄 사상을 집대성한 원효의 저서는 240여 권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의상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심상은 화엄종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토다이지에서 화엄경을 처음으로 강연했죠. 절이 들어선 산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산지. 고산지는 일본 화엄종의 본산으로 고대 한중일 불교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200년 된 천년고찰 고산지의 중흥기를 연 건 해동 화엄종을 대표하는 의상과 원효였습니다. 일본 화엄종의 교두보 고산지를 창건한 묘의 스님 역시 의상과 원효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상과 원효의 초상화가 이 절에 모셔진 이유죠. 의상의 화엄 사상과 원효의 화쟁 사상 모두 목표는 화엄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でその仏様の世界というのは、それまでの、その大乗経典とは違って、仏様と、個人の関係だけではなくって仏の世界ですからもう個人と全ての、物事全ての個人全ての物事との、関係それらが一即一切一中一切で、融合し合っているそういった世界を説いているそこが、華厳教の、華厳思想の最も大きな、特徴な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석수원은 묘예가 화엄경을 공부했던 수행처. 묘예는 특히 의상에게 크게 매료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엄종이 탄생한 나라 중국이 아닌 신라의 스님을 본보기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この一条北海図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たということが多いのだと思います。この方から出発しまして
発症炎痈無二相小方風土本来弱とぐるぐるぐるぐる回りまして、最終的に旧来不動明異仏、旧来不動なるものを名付けて仏となすということで、一番最初のスタートの方、そしてゴールの仏、この方と仏が同じところ、最初と最後が同じところにあるというのが一条北海道のこの随院の大きな特徴となっています。そしてその主上に示された華厳の教えというものを修行者が受け取って、そして同じように仏になっていく。ですから出発が華厳行の仏で、そしてゴールが修行者が仏になっていく姿。でもしかしこれを普通に詩の形でですね、七言三十句で書いていっただけだと、やっぱりここまで一条北海道では残ら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一条北海道がここまで残っ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の不思議な随院の形にしたからこそ、一条北海道にその生命力が与えられて、現在まで伝わってきた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화엄 사상과 선을 융합시켰던 묘해. 좌선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의상의 법궤도에 나오는 깨달음의 경지, 즉 해인 삼매입니다. 一つの花の中に全てが含ま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誰でも花だということですね。私が中心で私が花として咲くのと同時に、他人ですね、他の全ての人も私と同じような価値を持ってそれぞれの花が咲いている。それが全ての人々が花として咲いていく華厳の蓮華像世界ですね。 그는 제자를 통해 의상의 일대기와 설화를 두루마리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효와 관련된 그림이 2권, 의상과 관련한 그림이 4권인데요. 묘에는 화엄연기라는 두루마리 그림물을 무지한 신자들에게 알기 쉽게 흥미가 있고 친근감을 느끼게 있도록 제작하여 화엄종에 기이시켜 대중포교를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상의 원효의 건두에는 묘예가 이것은 화엄종 조사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더러운 곳에 놓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이며 저속한 그림과 섞여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자들에게 훈계하여 묘예가 생전에 이 화엄종 조사로 2 고승을 얼마나 추앙하였는지, 그리고 이 화엄연기라는 두루마리 그림을 소중하게 보관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묘예가 이처럼 의상의 전기와 설화에 주목한 건 쇠퇴의 길을 걷던 일본 화엄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의상과 관련된 설화는 불교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흥미롭고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묘예는 이것을 대중포교에 활용했습니다. 의상이 중국 여성 선묘의 애정 공세를 종교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일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종교에서는 이 설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또 방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대중들에게 포교할 적에는 어려운 어떤 그 교법이라든가 이론 이런 것보다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감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도 성인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는 고승전이 있고,
이 도교에는 또 그 신선전이 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고승이나 신선들의 그러한 그 법술이라든가 이 도술, 이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 포교에 중요하기 때문에 묘예가 귀족 가문의 전쟁 미망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었다는 선묘사를 찾아가는 길. 선묘사의 선묘는 의상과 선묘설화에 나오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탁발 수행 중인 의상을 보고 첫눈에 반한 선묘가 사랑을 고백했지만 의상의 굳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감명받은 선묘는 의상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죠. 제법 규모가 있었다는 선묘사. 그런데 세월의 풍파 속에 지금은 작은 돌탑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 선묘사를 대신해 사당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선묘 대명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명신이란 신에 대한 불교적 신의 의미로 존경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상의 화엄 교학을 옹호하기 위해 큰 용이 되기도 하고 거대한 부석이 되기도 했던 선묘는 세속의 욕망을 넘어선 숭고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묘예가 그녀를 전쟁 미망인들과 비구니들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모신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선묘신을 선묘 대명신으로 모셔와 제사를 지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묘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화엄을 옹호하는 불멸의 여신입니다. 의상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것은 삼국 통일 직후입니다. 华严经的核心思想就是讲的这个一即一切，一切即一，理与事圆融无碍，这个一真法界，这就是华严宗的核心思想。能够知这个六耳，那就其他所有的学问都可以用这个东西来解释。所以他觉得这个学问最高最贵。 所以他当时在这儿学了10年，学习了回去了以后，就回到太白山创立佛事寺，在这个新罗传播这个华严教理。 만물을 대립이 아닌 상호 의존과 조화의 관계로 본 의상은 화엄 사상을 통일 신라의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의상의 화엄 사상은 왕즉불, 왕은 곧 부처님이다라는 왕권 강화의 이념적 기반도 제공했다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화엄 사상을 선택한 건 의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년 동안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였던 난징. 19세기에 설립된 금능각경처는 불교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온 유서 깊은 기관입니다.
중국에서 사라져 일본에 있던 불교 문헌을 다량으로 수입하고 중국 불교 문헌을 일본에 전파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간행된 대장경은 단순한 불경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인류의 경험과 문학, 수학, 물리학, 심지어 성경까지 포함한 방대한 지식의 창고였습니다. 也一直维持下去了。其实这边存在的主要的价值，其实传播了一个佛学的文化。之所以它能保存下来，这个技艺就是唐代就有了嘛，1000多年了，它能保存下来是有它的原因的。因为现在大家也都喜欢这些手工的这种技艺这些东西，然后国家现在也很保护我们。我们2006年申请了国家级的非遗，09年就申请了就是人类非物质文化遗产。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木판이 발견됐습니다. 신라인 최치원이 쓴 대장경입니다. 최치원의 대장경은 개관 이후 120년 동안 쉼없이 인쇄되고 있다는데요. 최치원이 직접 저술했다는 대장경은 중국 화엄종의 3대 종조인 법장의 일대기입니다. 의상과 동문수학했던 바로 그 법장입니다. 这种当然这个也是一个很奇特的一个因缘，因为法正是唐代就是那个时候关于这是唐代的时代的人，1000多年来还能留下来，这个也是很不容易的。 很不容易，当然这个关于法藏乃至于崔致远这个研究啊，其实还值得再继续的深入去做更多的研究。一个是学术方面的意义，另外一个呢，通过崔致远的研究啊，我觉得能够增进中韩两国人民和这个民间之间的这种互相的理解、互相的这种亲近感，这也是有它的现实意义。 유학자로 알려진 최치원이 중국 화엄종의 종조인 법장의 전기를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최치원이 유학 생활을 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개방적이었던 국제도시 장안은 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8개 불교 종파 중 6개가 장안에서 생겨났습니다. 화엄종도 그중 하나였죠. 화엄종은 천태종과 더불어 중국 불교 교학의 쌍벽을 이루는 종파로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는데요. 모든 중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는 자가 곧 부처라고 설파함으로써 당나라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크게 유행했습니다. 종교와 사상 면에서도 국제 교류가 활발했던 시대. 지상사에는 신라에서 유학 온 승려와 유생들이 많았습니다. 신라의 국비 유학생이었던 최치원도 이곳에 머물며 공부했습니다. 崔致远他刚才讲了，一个是他在留学期间，在唐朝生活期间，那么就是受到当时唐朝在这个时期这种佛教盛行的这种影响，他对唐朝这佛教宗派好多各个支派的，他应该是都是非常了解的，啊，当然他们就是在跟唐朝僧侣这种交流过程中，也受到各方面的人格的或者是佛教方面的各个方面的影响啊，所以刚才讲了，他对唐朝，特别是在唐初啊这些像那个法藏、异香，他们一个是很了解，再一个是跟他用现在话来说比较对路。
최치원은 해동 화엄종의 창시자인 의상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의상대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부석 존자전을 쓰기도 했는데요. 최치원이 의상을 높이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치원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이면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의 유지를 매우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엄종의 논리, 화엄경의 논리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하나의 원리로서 집결된다라는 그 논리와 마음법을 통합을 해서 일심을 밝힌다고 하는 그 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합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은 이 화엄종의 이론적 체계를 확실히 정리한 법장화상과 한국의 화엄종을 도입해서 뿌리 내리게 한 의상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은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법장화상전과 의상의 전기인 부석존자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최치원은 의상의 화엄 사상에서 통합의 시대 정신을 본 것인데요. 그런데 왜 화엄이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해동 유불선의 종조들에게서 배우는 1500년의 지혜. 불교가 들어와서 토착신앙과 결합되어지는 그런 전통이 지문처럼 사찰 공간 안에 남아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선불은 합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삼교의 통로, 그다음에 이제 화엄 정신, 화엄의 통합 정신. 뭐 한마디로 유학이죠. 그게 발언, 팔자 이것 속에 들어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자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면 화색,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 상으로 화해버려. 상으로 화해버려.